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가 전보다 적게 팔리고 있어서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받는 충격은 더 큽니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위기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혜운 계명대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규채 대구 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한 분 모셨습니다. 박준영 삼보모터스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지금 이 대구 지역,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자동차 부품업체의 업황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그 전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교수님. 예,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크게 차체와 그다음에 엔진, 파워트레인 부품과 조향, 그다음에 제동, 현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기계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차 벤더부터 2차, 3차 벤더까지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현재 어떤 국내의 완성차의 납품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차 벤더는 완성차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고 2차 벤더는 그렇습니다. 그 1차 벤더에 또 공급하는 맞습니다. 업체고 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내연기관은 우리가 외연기관과 내연기관 나뉘는데요. 네. 외연기관은 아주 옛날에 이야기했던 증기기관 이야기하고 요즘은 흔히 이야기하는 가솔린 기관이나 디젤 기관 다 내연기관입니다. 엔진 내에서 연소를 해서 힘을 넣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진과 이제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구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관을 보고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대체로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을 주력적으로 생산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자, 임 박사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실제로 이게 지역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완성차 의존형, 단순 조립 형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구조상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의 신차 출시라든가 전략 모델의 변경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제조업 전반적인 부진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이게 차세대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준비도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예, 국내 완성차 생산 수량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상대적인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이제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익률 감소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익률 감소를 넘어서서 실제 이제 적자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분석을 할 때 자동차 산업, 글로벌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내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내수 시장에 실제 판매 대수도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만은 국내 완성차의 글로벌 생산 물량이라든지 국내 완성차의 수출 물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파를 국내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완성차의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독일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GM이나 도요다나 BMW 이런 완성차 업체들은 매출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경우에 이제 해외 OEM하고의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2014년도 대비해가지고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에 받은 수주 물량에 대해서는 큰 감소 없이 계속 물량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이제 내연기관 부품 생산에 치중돼 있다는 이런 구조가 취약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번 정부 정책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R&D부터 시작해서 구매 지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내연기관은 주로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터와 배터리가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 문제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이 지금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굉장히 빠르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차를 이렇게 사게 되면은 보통 10년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주위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를 쉽게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신차를 구매할 때 나도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소비가 조금 이렇게 내연기관 쪽에 좀 위축이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인지하고 추가로 이제 R&D를 지원할 때는 내연기관보다는 친환경 중심으로 많이 가는 그런 어떤 그 지원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임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자동차 시장 자체가 이제 친환경,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이제 현대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수소차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이게 위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도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이 우리 그 지역이라든가 뭐 어떤 국내에 있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그 중간에서 이제 굉장히 그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그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이제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새로운 전략 모델 개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지역 부품업체가 조금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도 우리 박사님들 분석에 동의하는지는 이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그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부품 생산이라는 것이 미래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업황에도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사실은 지금 전기 자동차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어떤 부분이 내연기관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미래 우리가 10년을 보고 R&D 투자를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내연기관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투자가 거의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에 좀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생산 쪽에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닥쳐를 한 5년 뒤나 10년 뒤를 봤을 때는 신규 설비 투자나 R&D 투자에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 생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취약점 문제를 우리 학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기반으로 한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올 초에 이제 한국 GM 사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물량 감소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친환경차가 좀 더 마켓 쉐어를 늘려간다면 전체적인 내연기관 차에 대한 수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삼중고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자, 임규시 박사님.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는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에 한 90년대 초까지는 이 섬유 산업 전체가 지역을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대구, 경북 그러니까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섬유 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의 전체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력 산업이 자동차 부품으로 바뀌면서 이 자동차 부품이 그 완성차 의존용으로 굉장히 의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보다도 조금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유 업체들은 지금 현재 그나마 나름대로 어떤 그 고부가 가치와 이런 걸로 이제 견뎌낼 수 있지만은 자동차 부품은 이런 R&D 역량이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의 원인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영 부사장님. 네.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연구자들도 그렇고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이제 위기는 국내 완성차 대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 이거는 이제 비중이 작다 뭐 이런 말로 이제 들리는데요. 예. 업체에서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네. 일부는 또 다른 틀린 얘기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 자동차 업체의 어떤 종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안정적인 매출을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해외 OEM의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맞지 않은 경우에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네. 기업이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해외 1차사, 2차사 중에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네. OEM하고 거래 중단으로 실제 이제 폐업에까지 가는 경우들을 종종 네. 목격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내 완성차의 매출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매출이라고 보고 거기에 네. 이제 해외 OEM의 매출은 거기에 덤을 얹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OEM을 대응하는 조직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 완성차 대기업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해보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제가 요즘 그 기업을 다녀보면은 네. 온도 차이를 극명하게 느낍니다. 네. 국내 완성차 업계에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회사들은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반면에 네. 그동안에 이제 국내 시장 몇 %, 그다음에 또 해외 시장 몇 % 이렇게 다변화했던 기업들은 어렵긴 하지만은 그나마 이렇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을 네. 다음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1차 협력업체,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런 이제 부품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마치 수직적인 구조로 돼 있고 또 영세합니다. 네. 그 영세성도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삼본 모터스처럼 뭐 외국에도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는 모르겠으나 2차, 3차, 4차 내려가면은 완성차 업체는커녕 그 위에 그 부품업체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수직성 그리고 이제 영세성 거기다가 그 국내 완성차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 부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세성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실제적으로 3차 벤더 입장에서 네. 글로벌 마케팅 한다는 것은 굉장히 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2차 벤더 정도에서 글로벌 마케팅 하게 되면 3차 벤더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마케팅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삼성모터스 네. 경우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이 되지만은 네. 대부분의 어떤 지역에 있는 그 몇몇 그 기업들 빼고는 3차 벤더를 내려가게 되면은 독자적인 그 마케팅 어렵고 네. 3차 벤더하고 2차 벤더 협업을 해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외국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수출하는 1차 협력체에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는 자연스럽게 외국에 부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규모의 영세성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의존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이 대구가 생각외로 자동차 부품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높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전체 제조업에서 2.8%인데 여기 고용이 11.1%가 그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고용에. 네. 그리고 경북 지역도 보면은 그 사업체 수가 4.8%인데도 불구하고 11.4%의 고용을 지금 여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산업들이 지금 현재 완성차에 안정된 그런 그 생산 기반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이게 만약에 조금만 문제가 될 경우에 굉장히 그 산업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그 자동차 부품의 전방 산업을 보면은요. 이 자체 산업과 더불어서 플라스틱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또 소매업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울산을 예를 보시면은 울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거제, 네. 거제도 물론 그 중공업이긴 하지만은요, 거제, 그다음 군산 이쪽으로는 거의 서비스업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전체적인 산업 기반이 불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영세 업체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을 이제 생산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고 있고 미래 차들이 등장하면서 연구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비중이 적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이 부분은 부사장님부터 말씀. 이 부분은 국내 제조업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자동차 업체의 전반적인 그 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존에 이제 2015년대 한 4%대 정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2%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2%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 적자인 기업들도 꽤 많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런 정도의 이익 구조에서는 사실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차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래차 관련돼 있는 기술들은 상당히 기술 집약적이고 하이테크놀로지 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에 있는 엔지니어들로 가지고 미래차에 대한 아이템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미래차에 대한 아이템은 대형 티어 1들이 실제로 주도해가는 형국이 현재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미래차 아이템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서울에 있고요. 그래서 미래차에 대한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그 미래차 관련돼 있는 그 전문 연구원들이 약 한 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전기차 관련 아이템, 수소 연료전지차 관련 아이템,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 아이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다방면의 어떤 그 전공자들을 채용을 해서 미래차 관련 아이템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각각 그 미래차 관련돼 있는 아이템을 준비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말에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익을 좀 공유하자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이 완성차의 이익률이 9.6%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업계의 이익률이 4.4%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보도를 보니까 완성차도 뭐 3%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치가 제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완성차나 부품업체의 이익률이 비슷합니다만은 국내만 유독 그 완성차 이익률이 우리 부품업체보다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납품 단가 문제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납품 단가를 이렇게 좀 투명하게 좀 하고 너무 이렇게 이익을 너무 2차, 3차 벤더 이익을 너무 뺏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고 지난 9월 달에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지금 공정거래법이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런 정보들이 다 공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서 4.4% 이익이 나는데 부품업체에서 정말 기술 개발 많이 해가지고 이익률을 한 10%를 올렸으면은 그 다음 해에 계약할 때는 다시 그 이익률을 좀 쉽게 말하면 좀 반납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억짜리 이제 1,000억의 매출을 가진 회사가 4.4%라면 44억이거든요. 이 44억이라는 금액은 뭐 큰 금액이기도 하겠지만은 1,000억 규모 회사에서는 뭐 R&D는커녕 뭐 한 달 조금만 이렇게 어려워도 힘든 금액이기 때문에 R&D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김 박사님. 그 1차 협력업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사실은 연구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2차 협력업체나 3차 협력업체 기준에 봤을 때는 그 완성차라든가 아니면 1차 협력업체에서도 사실 단가 인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인하 요구는 결국은 그 2, 3차 협력업체의 어떤 수익성 노출 이 부분을 이 공개적으로 하라는 이런 의미하고도 사실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2, 3차 협력업체가 어떻게 지금 연구개발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영향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심지어는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의 방향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 이제 현대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한국 GM 1차사의 그 수가 약 300여 개, 350여 개 정도의 네. 1차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차사 내에서도 미래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에 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현실에서 2차사, 3차사가 미래차에 대한 아이템을 준비하고 R&D를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 그 해외 OEM의 경우에도 해외 1차사 중에 대형 1차사하고만 이 미래차에 관련돼 있는 아이템을 공동 연구 개발한다든지 예. 즉 대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R&D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우리 부서장님, 그 한국의 현대 기아차나 한국 CM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저희하고 이제 같이 R&D 하는 아이템이 많습니다만 네. 그 관련돼 있는 아이템에 대한 R&D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수소 연료전지차 쪽으로는 네. R&D 강화를 약 2배 정도, 인적 네. 자원을 2배 정도 투입을 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한국 GM의 경우에는 R&D가 국내에 있는 R&D는 차량을 개발하는 R&D 위주고 네. 선행 연구 개발에 대한 R&D는 북미에 있는 디트로이트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투자가 완성차 업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같은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습니까? 아무래도 완성차가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어떤 같이 공동 개발하는 네. 1차 협력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완성차가 미래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미래차가 즉 전 세계적인 어떤 레퍼런스가 이루어진다면 네. 부품사들도 같이 성장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한다는 것은 완성차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완성차 업체가 보수적인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이 저는 일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대형 티어 1들 중심으로 완성차가 어떤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내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까지 공동 개발의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또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계의 그 성격 그리고 업황 현황을 분석했고요. 그리고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위주로 해서 그 실효성과 보완해야 될 점을 토론하는 것이 그냥 효과적인 토론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부의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조성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정부가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영난을 겪는 부품업체에 자금과 일감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를 친환경 미래차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부품업계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총 3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체가 공동 출연하는 신규 자금 1조 원, 그리고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이 포함됩니다. 부품업계의 일감 확보를 위한 내수 확대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신차 개별 소비세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해줍니다. 친환경차의 국내 생산 비중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량을 43만 대로 확대하기로 하고 수소차도 6만 5천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 등에 2조 원을 투입하고 중소 중견 기업의 미래차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과 내수 부진에 따른 여파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총체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업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시사톡톡 도성진입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요약을 했는데요. 자, 하나씩 좀 나눠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금 지원입니다. 3조 5천억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 현대 기아 자동차 국내 이제 대표 완성차입니다만 현대 기아 자동차의 1차 협력사가 약 350개이고 네. 거기에 관련돼 있는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가 약 5천여 개 정도 됩니다. 네. 3조 5천억의 자금이 이 각각 회사들에게 풀린다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은 사실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 됩니다. 예, 3조 5천억이 제가 어떻게 근거가 되었나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난 10월 말경에 정부에서 부품업체 한 800개 정도를 해서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좀 했는가 봅니다. 보니까 당장 돌아오는 은행 대출 1조 7천억 정도를 이렇게 좀 지원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시설 투자에 한 1조 정도 투자를 받아야 되고 R&D에 이제 한 4천억 정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업체 측에서 요청한 것이 한 3조 한 1천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가 본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두가 현금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것을 해서 뭐 이렇게 이자 지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용 지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3조 5천억의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네. 그 정부 지자체 완성차 공동 추전 신규 자금이 이제 1조 원이고요. 그 신보나 기보의 보증 금액이 1조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료 지원 금액은 이제 1% 수준이죠. 적고. 그리고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1천억.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만기 연장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풀리는 거는 공동 추전 1조 원하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 1천억 정도. 그리고 뭐 나머지 알파 뭐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겠는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정부에서 뭐 더 많은 돈을 무작정 풀 수는 없겠지만, 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3, 4분기 정도에 와서 이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특히 이제 2차, 3차 협력업체가 이게 지금 금리 인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환 요구가 굉장히 이렇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 지금 그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확보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보시면은요, 3조 5천억이지 않습니까? 어떤 뭐 현금이 지출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 간에 그 전국을 봤을 때 업체당 약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3억 1천만 원 정도의 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걸 지역으로 이렇게 저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약 6,300억 정도의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2, 3차 협력업체가 당면에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현재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안으로 가지고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자동차 완성차 생산 대수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실제 정부에서는 각 자동차 부품사들의 감산에 대한 대책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생산 물량을 줄여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실제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조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비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산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조정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긴급 처방은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별 소비세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1년 보니까 1년 정도 연장하고요. 또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에도 이 세금 감면 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분명히 뭐 이러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수요가 촉진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적인 어떤 처방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어떤 자동차 산업, 부품 산업을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네. 좀 부족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개별 서비스의 도입이라든가 이제 노후차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네. 그 경유차를 이렇게 이제 바꾸잖아요. 바꾸면 이걸 친환경차로 이렇게 바꾸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 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우리 전략 자동차 이게 뭐 수소차랑 친환경차 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좀 더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면은 아마 효과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경유차를 새 차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 화물차 시판을 지금 대구에서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면 추가 보조금을 이렇게 더 주고 있습니다. 주면서 이게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일반 2, 3차 협력업체 기업들이 좀 뛰어들 수 있도록 조금 전반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차를 구입할 경우에 이 지원금을 좀 늘려주면은 내수도 진작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완성차 업체나 부품 업체들의 미래 투자,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다만 조금 우려는 뭐냐니까 물론 친환경차로 가는데 지원해주기 좀 좋긴 좋지만은 사실 지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사실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대한 어떤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우리 입장에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 전기차 쪽에 너무 많이 이렇게 지원되어서 또 생산에 하는 것은 우리는 크게 이렇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협력 업체들을 많이 참석을 시키면은 사실 그것도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의견과 이제 팀장님 의견도 사실 두 분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요 정책 자체가 단기적인 어떤 전 처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주력으로 양산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팔려주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굳이 꼭 이제 친환경차에만 너무 뭐 극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차량 판매를 좀 늘릴 수 있는 왜냐하면 완성차들의 글로벌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수에서 좀 해결을 해준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자동차 부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쓸 돈이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그럼 원리금에 대한 상환 부담도 커지고 그럼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이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책적으로 나왔는데요. 자, 또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 위탁 기업, 또 수탁 기업 참여하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가 참여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참여하는 협력 이익 공유형 R&D 를 이제 신규로 도입하겠다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임규채 박사님, 이게 무엇이고 또 왜 이런 이제 정책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토론하겠습니다. 이 협력 이익 공유형 R&D. 그럼 기존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완성차 업체라든가 1차 협력 업체가 2, 3차 협력 업체들한테 이제 연구 개발을 유도를 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반드시 연구 개발이 선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게 완성차나 1차 협력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 3차 업체들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여기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의 어떤 저작권을 가지고 여기 부분에 이제 의욕적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산업이나 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납품 단가 보상 이외의 기여분 이 부분들을 2, 3차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착이 돼 있거든요. 이쪽 부분들을 이게 갈 경우에 아마 이 그동안에 걱정했던 R&D 부분 2, 3차 업체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상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기업에 있는
그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제로 R&D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 부분 긴 시간과 투자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성공을 해서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익으로 돌아온 데는 사실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순 협력 이익 공유형 R&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단기간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쪽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네. 1차 협력사든 완성차든 그 R&D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익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한편으로는 부담에 대한 공유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완성차에서 어떤 같이 공동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에 R&D 비용을 일부 인정을 현재 국내에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차사에 대해서 이제 R&D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사실은 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뭐 이렇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참 대한민국 우리 문화상 이게 네. 동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네. 구조지 않습니까? 동업을 해서 네. 이렇게 참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지고 성공한 경우가 참 많지 않은데 네.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뭐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도 뭐 두 사람이 이렇게 창업자 같이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 기업 간의 신뢰가 구축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어떤 친구끼리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해도 이 공유가 참 어려운데 네. 절대적인 어떤 그 대기업과 이렇게 중소기업이 네. 같이 R&D를 해가지고 이익을 나눌 때는 네. 굉장히 직업 이거 뭐랄까 연구 윤리나 R&D 네. 윤리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좀 많이 배려해주는 네. 그런 자세가 좀 선행되어야 이런 것이 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갑과 을의 그렇죠. 문화가 극복될 수 있는가? 네. 이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네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뭐 네. 저희도 이제 완성차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 네.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고요. 아마 저희 이제 2차사들도 저희하고 공동 개발을 하면서 네. 겪는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쪽에 가면 이제 저희가 을이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갑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쉬운 정책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글로벌 부품 시장 개척을 위한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이제 지원책도 나왔는데 이 보면은 뭐 수출 단계별로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해외 사무소 확대한다. 어떻게 보면은 늘상 있어 왔던 이런 문장 같기도 하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만, 자 교수님,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삼성모터스만 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들고 해외 바이어 찾아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네. 또 샘플도 만들어서 공부할 수 되는데 네. 사실 지역인 영세업자들은 사실 영문 브로셔 하나 만들기도 굉장히 네. 어려운 그런 어떤 네. 실정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영세업체들의 어떤 창구 역할을 지자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 대구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영세업체들을 어떤 그 제품들을 좀 DB화를 해서 해외 시장 나가서 공동 마케팅하는 거죠. 지역 브랜드도 그동안 많이 네. 소개되었지만은 그래서 대구시의 인적 자원들 또는 필요하면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자금을 가져와서 영문 브로셔 작업도 좀 해주고 네. 공동 마케팅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각 기업이 하기 힘든 것들을 그 지자체 차원에서 한번 지원해주게 되면은 참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 부분은 약간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떠냐면은 완제품일 경우에 네. 이제 시나 지자체나 이렇게 그 전시회 이런 데 가서 사실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공 사례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부품인 경우에는 네. 그 자동차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GM사라든가 뭐 벤츠사 이렇게 계약을 맺으려면은 네.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거지 이게 전시회나 이런 데 가서 사실은 그 뭡니까 이게 샘플을 요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사실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시하고 이제 같이 공동 협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수출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잘 모르니까 이제 서비스를 하고 또 외국에서도 그 뭐 지자체든 뭐 무역투자재능공사든 중앙정부든 그 해외 사무소를 늘리겠다는 것이 이제 요지인데 자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두 분 얘기가 사실은 상당 부분 맞는 부분입니다. 네. 먼저 이제 제일 먼저는 기업이 해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한국 이제 부품사들은 한국 완성차가 원하는 엔지니어링을 한국 완성차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만 만들어주면 됐었는데 해외 OEM들은 완성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 고객사에 대해서 완성차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을 제공을 하고 그 제공된 엔지니어링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그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재적인 부분,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어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그 부품사들이 해외 그 완성차를 대응하는 대응 조직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약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대응 조직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제 그 글로벌을 위한 지원 내용 중에 뭐 코트라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하는 정책들에 있어서 이 그 부품사가 원하는 좀 더 전문화돼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부품사의 맞춤형 어떤 인적 자원 지원이 좀 되어줘야지 실제적인 수주까지 이루어져서 양산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 삼보모터스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코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초반에 그 미국 쪽에 수출을 할 때 약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해외 특히 북미 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북미 이제 디트로이트 코트라 사무소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면서 중간에 그쪽 이제 코트라 사무소에 있는 담당 인력이 중간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지원 체계였습니다. 그 스마트 공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개념은 그전부터 있었지만은 2015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제조업 혁신 3.0을 이렇게 하면서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 후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까지 한 5천여 개의 프로젝트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 자동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공장 자동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무인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생산 쪽에 포커를 갖추었는데 스마트 공장은 기획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유통 판매까지 모두를 다 어루는 완전한 어떤 그런 그 단계를 말하는데 보통 요즘 말하고 있는 IoT나 그다음에 AI나 빅데이터 시스템을 다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고객의 어떤 그 성향 분석을 하고 수요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처음에 추진은 중소기업청, 지금은 중소기업부지만은 이 작은 조직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지금은 그 산업부에서 이제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몇 년 동안의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뭐 돈을 더 이렇게 더 투자를 해가지고 2022년까지 한 2천여 개 기업인가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3만 개였습니다. 3만 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건비를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떻게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어떤 뭐 다른 어떤 동남아 국가에 가기는 지금 너무 이렇게 힘이 들고요. 국내에서 제조 어떤 그 방법들을 혁신화해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차의 생태계를 전환하겠다라는 제안도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제 43만 대를 보급하겠다. 수소차는 70배를 늘려서 2022년도에 이제 6만 5천 대를 보급하겠다. 수소버스는 1000배 늘려서 2022년도에 2,000대를 보급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평을 해주시죠. 예, 지금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약 뭐 수출하는 물량 포함해서 400만 대를 상회합니다. 상회하는데 이 중에서 10%가 친환경 자동차로 생산이 된다면 부품 생태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품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물량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물량이 발생한다면 지역 부품 업체들도 부품 생태계에 뛰어들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그때 2020년도에 부품 생태계에 뛰어들어서는 늦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완성차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역 예타 사업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완성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도해야지만이 지역 기업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정부 주도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지역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례를 보면 지역 전기 관련 업체들이 이제 중국에 이 부품 협력 업체로서 이렇게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전기차 부분은 우리보다 사실은 중국이 조금 더 빠른 그런 이게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그 내연 기관 중심으로 가 있던 그런 기업들을 이게 어떤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기보다는 이런 내연 기관 기업들을 이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조금 R&D 지원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전기차 플랫폼 개발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어느 정도 그 제품의 제품의 어떤 변화, 변경 이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나름대로 기존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17년도 1월달에 마침 이 자리에서 우리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었고 그때 지적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충전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전기차를 이렇게 가지고 싶어도 뭐 몇백 사람들이 보통 300km에 익숙해져 있는 그 주행 거리에 뭐 100km, 200km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불안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이 시기에 보니까 뭐 저희 아파트에만 보더라도 굉장히 전기차가 많이 보이고요.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은 뭐냐니까 충전소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충전소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제 좀 구매를 해도 되겠구나. 저녁에 와서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처럼 아파트 와서 이제 그 벽에다가 충전시켜 놓으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뭐 150km, 200km가 이렇게 개런티 되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어서 아마 보급이 많이 되는데요. 이건 수소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소차 이야기 왜 많이 나오냐 그러면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앞선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활성화 못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뒤늦게 정부가 수소차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전소를 이렇게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 나왔고 지금 2022년까지 약 한 300기 정도로 이렇게 늘리겠다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기를 짓는데 보통 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데 그게 300기 정도면 한 1조 원이 이제 돈이 됩니다. 그럼 1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간에서 한 개 짓게 되면 50%가 국가에서 보조되는데 그러면 15억을 투자를 해서 수소 충전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이게 수익이 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수소차가 현실적으로 없는데 이것만 지어놓고 민간에다가 지어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부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형 자동차를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충을 해야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지 이 계획대로 실행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수소차든 전기차든 사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이 다른 이제 수소차 대비해서는 좀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이제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수소차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 완성차 업체가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점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 우위를 계속 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이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충전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이제 일본의 예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수소차의 개발의 출시와 동시에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관련돼 있는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일본 전역의 충전소 보급 계획을 실제로 발표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희의 그 어떤 수소차 충전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준비가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죠. 또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뭐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지 이러한 대책들이 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거든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25에서 2.5% 구간으로 이제 올렸는데요. 또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가 다시 0.75% 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에도 이제 2차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 금리 차가 이제 3% 수준까지 가는데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상 압박에 이제 당면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내수 시장이 당연히 부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내의 완성차 업체의 이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이 물론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좀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 과거의 IMF라든가 금융위기와는 좀 다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환율 여러 가지 이제 외환 문제, 이제 금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제조업 전체 전반적으로 생산 기반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조업 부분에 특히 생산 부분에 이렇게 무진한 상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현재의 생산을 강화하고 미래의 생산에 대해서 사전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경기 부양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경기 부양하는 효과는 있지만 당장에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받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 지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에 기반을 둔 정책이 아니고 소비에 기반을 둔 정책이거든요. 이렇다 보면은 이게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성과가 나타날 때쯤에는 지금 현재의 이런 그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소비 정책이나 이 소득 정책, 소득 주도 정책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가서 이게 조금 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 수출보다도 내수 시장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기하고 있는 이 수출이 그나마 효자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이 수출에서 얻은 걸 내수 시장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 쪽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버린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진작, 이게 핵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2009년도 정책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어떤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2009년도 정책에서는 주로 R&D를 많이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 근본적인 체질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나온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수요를 좀 많이 일으켜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이제 그 가시적으로는 단기간에는 굉장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5년, 10년을 내다본다 그러면은 그 우리 그 자동차 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이렇게 수조정하지는 고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경기가 나쁘고 부양 정책은 역시 이제 뭐 정부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좀 더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점점점 제조업이 경쟁력을 점점점 밀어가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지금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 좀 더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에 대한 육성 그리고 실제 생산에 있어서는 좀 더 해외 그 가격 경쟁력, 글로벌의 가격 경쟁력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신흥 시장국으로의 진출을 통한 어떤 코스트 리덕션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좀 인건비를 절감과 좀 적절한 물류 관리를 통해 가지고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변화된 정책이 사실은 정부에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마지막으로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 있으신 거, 또 미처 말씀하시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 교수님. 예,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단기적인 어떤 경기 부양 방안과 네. 장기적인 어떤 방안이 보이는데요. 기업의 유동성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R&D 비용이 좀 지원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전기 자동차나 이런 수소 자동차를 위한 어떤 생산 기반이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네. 기업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국가 예타 사업 같은 거 진행할 때 여기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미리 5년 또 10년을 보고 R&D 개발에 지금이라도 네. 뛰어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역 산업도 계속해서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규채 박사님. 예,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 변화가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의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데 이런 변화가 그 제조업 기술 생산 부분의 어떤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당분간은 그 해외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내연 기반의 여러 가지 이 수요들이 많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이제 그 시장 개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가면서 정부가 뭐 펀드라든가 뭐 R&D로 위한 내수 시장 확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정부가 네. 지원을 하고 그 기업들 자체적인 어떤 역량 확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박준영 부사장님. 예, 자동차 산업도 글로벌 경쟁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시각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을 보는 관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위기다, 제조업 위기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표상의 수치로는 사실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업인으로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힘써왔고 해외 사업 확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으로 봐주신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경기가 좋다면 자동차 산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경기가 좋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도 어렵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도 높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결국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